인발브먼트는 없고요. 대개는 트라페지얼 페인 또는 인터스카퓰라 페인, 스카퓰라 페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 기출 문제 한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5, 6, 7을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는 그 되게 이 긴장 형태로 이렇게 페인이 나타나는데 숄더나 라테럴 암 페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델토이드 위키스가 분갈이 되고 바이셉스 리플렉스가 관여를 합니다. 이때는 숄더, 로켓 컵 테어와 관절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C6 레디클로패시는 레디얼 포함과 썸 인덱스 트로페인 지각 감소 이겁니다. C6는 썸과 인덱스입니다. 여기 이제 바이셉스 리스트 익스텐서가 관여하고 브라키오라데스 리플렉스 아까 뭐 스칼 일레미네이션에서 말씀드렸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G7은 이제 미들 핑거 페인입니다. 지각 감소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리셉스 리스트 플렉서가 항상 존재하고 트리셉스 리플렉스 관여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서비칼 엔자이나라는 텀이 있습니다. 브레스트 페인은 있는데 브레스트 리전도 없고 심장 문제도 없고 어떤 목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도 없고 근데 가슴이 아프고 이런 걸 우리가 서비칼 엔자이나라고 하는데 대개 C6하고 7 네트로패시가 관여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C8은 링하고 스몰 핑거 페인이고요. 감별하려고는 뉴로패시와 마일로패시 감별해줘야 됩니다. 자, 아까 뭐 이재철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스퍼링 사인 어떤 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숄더 애덕션, 립 사인, 오어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고, 컴프레션 테스트도 있지만 넥 디스트랙션 테스트 있습니다. 10에서 15kg 정도의 철신을 하면 페인이 릴리프된다는 거죠. 자, 이미징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엑스레이를 통해서 디스크 하이트로스, 디스크 하이트, 그 다음에 오블리크 뷰를 통해서 오스토파이티에이아 코라미나 스테노시스, 파셋 하이퍼트라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T는 돈을 보는 검사고, CT 마이너그램은 MRI를 쓸 수 없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MRI가 역시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코드나 루트, 디스크, 소프트 티슈 인절이 모두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다음에 서비칼 스파인은 페리페럴 뉴로패시 감별하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전도 검사를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근데 이제 근전도 검사는 우리가 재활의학과 선생님이나 뭐 신경과 선생님한테 맡기고 있지만 사실 근전도 검사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는 척추외과학에 나오는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경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전도 검사라는 거 하는 거는 너 컨덕션 스터디, 니들 EMG가 근전도 검사라고 하고, 한 가지 이복 포텐셜은 스파이널 코드 모니터링할 때 수술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 이제 아나토미를 보면은 벤트럴 루트, 포스τερ 루트, 도살 루트 갱글리온, 그 다음에 안테리어 라이모스, 포스텔 레이모스인데, 벤트럴 루트 같으면은 안테리어 칼럼과 라테럴 칼럼에서 오는 셀 기원을 하고, 도살 루트는 도살 루트 갱글리온에서 오는 신경세포를 내서 기원을 합니다. 대개 도살 루트 갱글리온은 본인 폴라멘 쪽에 있고, 그 다음에 포스텔 레이모스는 파라스파이널 머슬에 이노베이션하고, 안테리어 레이모스는 리스미트와 청크 머슬에 이노베이션합니다. 대개 원 레벨의 싱글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너브 컨덕션 스터디를 하면 되게 노멀파인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세포는 도살 루트 갱글리온에서 기원을 하기 때문에 센서리 너브 컨덕션 테스트는 노멀이고요. 모터도 노멀인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아주 시비한 엑스터널 디제너레이션이 내려가고 또 같은 머슬이라도 인적 신경근에서 같이 이너베이션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견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목 디스크하고 중요한 것이 페리페럴 뉴로패시를 감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컨덕션 스터디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개는 센시티비티는 30에서 95% 별로 그렇게 아주 어떤 분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검사라고 하는데 대개는 세 가지 페이스에서 합니다. 침을 꽂을 때 인터셔널 액티비티가 나타나는데 근막을 뚫으면서 일단 변화가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플랫하는 게 이제 정상인데 이렇게 비정상적 자발전이 피브릴레이션, 포지티브 샤웨이브, 그 다음에 파시큘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거는 러브 이너베이션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 버티벌 머스큘레이처는 한 일주일만 나타나고요. 나머지는 뭐 3주에서 6주 정도 나타나는데 일단은 파라 버티벌 머슬의 이런 비정상적인 자발전이 피브릴레이션이나 포지티브 샤웨이브가 나타나면
아마도 스파이널 커널 주위에 뭐 리전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파라버티컬 머슬과 그 같은 이노베이션을 받는 머슬에 어떤 비정상적인 저발전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가 리전을 디파인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기능 수축을 하면은 대부분은 바이페이식이나 트리페이식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오래 크로닉하게 경과가 되면 그 근육의 인접 신경근의 디이노베이션을 받기 때문에 진폭도 크고 그 다음에 이런 자이언트 모터 유니트 포텐셜과 멀티페이지는 5개 이상의 페이스를 말하는데 이런 자이언트 모터 유니트 포텐셜과 멀티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이노베이션을 받았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의 수축기는 이게 노말입니다. 이거를 리크루트먼트 공원 양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저선이 안 보이죠. 인터퍼런스 패턴, 간섭 양상이 이런 식이 나타나는데 신경근증인 경우는 어떤 진폭 크기도 작을 뿐만이 아니라 운동 단위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인터퍼런스 패턴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단일 기저선을 보이고 이런 리크루트 패턴, 공원 양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EMG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큐트하냐 크로닉하냐 또는 시리어티를 알 수가 있고 운이 좋거나 아니면 검사를 좀 세심하게 하면 이전 사이트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MRI하고 EMG의 어떤 센시티비티를 보면은 되게 EMG는 42%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리전을 찾기 위한 노력은 실렉티브 러블 블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증상을 일으키는 패스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데 대개 이제 한 논문을 보면 실렉티브 러블 블락을 양성했던 환자를 수술했더니 결과가 91%로 좋더라. 실렉티브 러블 인젝션을 네가티브인 환자를 수술했더니 결과가 40% 깎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렉티브 러블 인젝션이 포지티브한 사람을 수술했던 식으로 이제 결과가 좋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대개 실렉티브 너브루트 블락은 대개 45에서 100%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고 에비던스도 마더리트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소견을 보인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 중요합니다. 신경근증에서 피탈 카파클레 신드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하는 거는 어떤 숄더 리전이 아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로테이트 퍼프 패스로지나 콘딜라이티스, 그 다음에 펄페스토스터, 아까 말씀드렸던 수라시 가울레 신드롬 이런 것들을 좀 감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페리페랄 인트루먼트 뉴로패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MG상에서 너브 컨덕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숄더 리전하고 목병변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임상적으로 비슷한 어떤 심통을 나타냅니다. 비슷하고 대개 이제 로테이트 퍼프는 숄더 머슬의 아트로피도 생기게 되겠고 그 다음에 ROM 할 때 페인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별을 해야 되는데 역시 로테이트 퍼프 케어에 대한 스페셜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라스카투스 리터 이런 경우는 이제 숄더 리전이죠. 그 다음에 벨리프레스 이렇게 돌리지 못하는 환자는 벨리프레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처지게 되면 숄더 리전인 걸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패시하고 레디큘러 패시는 단일 어떤 단독적인 엔티티가 아닙니다.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레디큘러 신드롬은 페인이 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 패시는 마비입니다. 끔시니스 잘 알죠? 젓가락질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추 채우기 힘들고 손 쓰기 힘들고 파인 모터 스피드 떨어지고 좀 더 징하면 게이티드 스포츠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마비가 진행되고 바울 블레이드 컨트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치료는 내추럴 히스토리 어떤 질병을 방치했을 때 어느 경과를 취하느냐 그 내추럴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겠죠. 서비칼 레디큘러 패시는 오래된 논문이지만 아주 유명합니다. 대개 75%가 좋아집니다. 10명 중에 7명, 8명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나머지 한두 명이 이제 수술로 가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 패시로 진행하는 경우가 없었다. 아주 유명한 논문입니다.
되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저절로 좋아지니까 통증이 있는 기간에 논 오퍼레이팅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는데 어떤 치료 방법, 약물이나 패치나 어떤 치료 방법이 좋다라고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페인 컨트롤하고 PT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 아니면 그 전이라도 근력 저하나 감각 저하 같은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 우리가 수술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여기 보면 마일로 알라시아가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자 하는 건데 이건 컨트롤러시한 내용 같습니다. 수술은 경추신경근증은 앞쪽으로 들어가서 안테리어 서비탈 디셉토멘 퓨전 HDF를 하는 경우 뒤쪽으로 이제 포스테리어 포라미널 퓨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결과는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HDF는 일단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목통증은 그렇게 뒤쪽에 비해서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리오피로 넥페인이 있는 경우는 앞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결과는 아주 유명한 놈이죠. 93%가 HDF 했을 때 5년 이상 팔로우를 했을 때 아주 93%가 좋았다. 대부분 좋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적분절 질환이 한 10% 정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미스 러빈슨 안테리어 어프로치입니다. SCM 머슬을 라테랄로, 카로티드 시스를 라테랄로, 그 다음에 트라키아하고 에스카우스 미디알로 하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롱스플라이 머슬이 이제 축지가 되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어프로치를 합니다. 동시에 앞쪽으로 들어가서는 문시네이트 프로세스의 어떤 오스테오파이트를 동시에 포라미널 디컴프레션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 반면에 이제 포스럴 포라미널 중인 뒤쪽에서 미니멀 인베이시가 결과도 좋습니다. 되게 이제 여기 루트가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쪽에서 구멍을 내가지고 너루트를 현재를 풀어주는 겁니다. 되게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너루트를 이제 완화시켜주고 흘러나오는 수액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지컬 프로시저는 인터라미나 V라인을 쓰고, 그 다음에 C5 L자 쪽으로 깎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라미나를 또 깎아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브루트를 풀어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합병증은 뒤쪽에서 하는 것이 앞쪽보다 좀 많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서브칼 아스로플라스티에 대한 임상적인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HDF하고 견주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거나 같거나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암 페인, 넥 페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넥 디저빌리티 인덱스를 보면 퓨전 케이스보다 훨씬 좋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직장으로의 복귀율도 26.2% 더 빨리 복귀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 오토 센서리 리플렉스의 면에서 봤을 때 되게 12개월, 24개월 석세스가 좋고, 그 다음에 모션도 유지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버럴 석세스 레이트도 아주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 오퍼레이션 레이트도 퓨전보다는 아스트로플라스티 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인적분절 질환도 퓨전보다도 아스트로플라스티를 하는 경우에 훨씬 적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은 거의 HDF하고 아스트로플라스티랑 비슷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공 디스크가 HDF보다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가 좋거나 같거나 더 좋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 디스크가 개발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인적분절 질환입니다. 이렇게 인적분절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과연 인공 디스크가 어떤 ASD라는 건 세그멘트 디제너레이션이 있고 디지즈가 있지만, 이거는 디지즈라는 건 임상적인 증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거는 어떨 것이냐 아직 모릅니다. 컨트로버시한데, 대개 이렇게 인공 디스크를 해서 모션 피저레이션을 해주면 ASD의 내추럴 히스토리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입증된 바는 없다라고 현재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되게 이학적 검사, 히스토리 테이킹 그쪽에서 이제 보디션 문제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좀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추 척수증에 대해서 인제대 부산 해운대병원의 최병환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운대병원 실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서비컬 마이너패스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일반적인 특성하고 테스트 피지올로지 그리고 뭐 증상하고 레벨 타임 그리고 마지막에 수습 치료 일반적인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표는 옛날에 시험에 한 번씩 받았기 때문에 서비컬 마이로패시는 대개 보면 이제 서비컬 버테브라 컬럼의 이제 퇴행성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파이널 코드 자체가 눌리게 돼서 상지나 하지의 이런 그 강직이나 위크니스 그리고 감각 저하, 운동 실적증 그리고 대소변 장애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진단 자체가 흔히 이제 미스가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생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이 나이 먹으면 굵어지는 것처럼 그런 증상들을 주로 보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진단의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55세 이상에서 스파이널 디스펑션계는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피지올로지를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 디스크 자체의 디제너레이션과 파세 조인트, 그다음에 온코 버테브라 조인트,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 트라우마나 하이퍼트로피 같은 게 일어나면서 사방에서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인스테빌리티 자체가 없다고 해도 리플렉션 디스텐션 비례해서 보면 자라난 몸이 습하나 하이퍼트로피 된 그 위험 트라우마에 의해서 핑서 메카즘에 의해서 코드 자체가 압박이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컴프레션 자체가 일어나면 이제 세컨다리로 이제 그 스파이널 코드 내에 이런 그 이스케믹 체인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뉴런al 셀 보스가 되고 CCTV 제너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런 그 크로닉 컴프레션에 따른 그 세컨다리 체인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뭐 이런 거에 따라 엔도셀리아 셀 자체가 이제 손상이 되고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 바스큘라 자체가 많이 감소한 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로드 스파이널 코드 배기어 자체가 디스커션이 되고 이걸 따라서 이제 마크로파지와 같은 인플라메이션으로 체인지가 또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와 동반되어서 이제 뭐 에이퍼티 블루 셀이나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같은 셀들이 에이퍼티 체인지를 이렇게 보이면서 결국 크로닉하게 디마이오리제이션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로패시 증상 자체가 피라미드 트랙, 운동신경 자체를 많이 이루고 하는데 아나토미하게 누르는 부위하고 증상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크로닉하게 누르면서 이런 세컨더리 체인지 자체로 그런 불일치 자체를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하지만 결국은 안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컴플리트 리커버리나 인프루먼트는 아주 대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논문들을 분석한 걸 보면 여기에서 20에서 60% 단위들이 결국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치료 자체를 환자한테 꼭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니컬 증상을 보면 이게 뭐 넥페인 있고 걷기 힘든 것이 보일 수가 있고요. 페인과 너미스, 마비 증상도 보일 수 있고 두 개는 저기 높게는 50% 정도에서 그 서비컬 루트 레전드 같이 동반돼서 레디클로페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룸바 스테노시스, 퇴행성 변화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있고 대소변 장애도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강의하는 슬라이드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장 대전 이학적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험을 보면 이제 현재 클럼지스 보이고요. 되게 이제 젓가락질이나 미세한 동작을 하는데 제한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걷는 것도 보면 이렇게 이제 텐덤 게이트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걷는 것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것을 더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술취한 것처럼 걷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인은 이제 C56 경추에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이모티브 레비알 리플렉스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핑거 이스케이프 사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요거는 이제 피라미드 자체를 연구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제 서비칼에 있는 고전적인 이제 CSM도 있고 OPLL,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디스크 같은 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신경을 누르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오스오돈털비나 인스테빌리티 같이 인스테빌리티와 동반해서 컴프레션에서 마이너 패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뭐 인펙션이나 튜머 자체가 직접 서비컬 스파인을 리무브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서비컬 스파인의 질환이 전혀 없이 마이너 패시 증상을 보이는 AS 같은 오토이뮨 디지즈, 그다음에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다이아베티스 체이버 디피스 같은 병들을 같이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서비컬 OPL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포스트의 롱기털 리가멘트의 비정상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이고 되게 서비컬이 많이 인볼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비교적 그 아시아에서
많이 발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조금 더 많고 아직까지 뭐 컨트롤버시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지네틱 팩터들이 관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엠콘드라 오시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진행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이제 되게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클럼지니스나 게이트 디스터번스라는 주로 마이너패시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내추럴 히스토리를 보면 오피오이드 자체가 우리가 사진상을 보면 상당히 좀 험하게 생겼죠. 하지만 마이너패시가 없이 처음에 진단된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는 결국 마이너패시 없이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레이트가 뭐 70% 이상 되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프로필 같은 예방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다 그냥 뭐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거거든요. 관찰만 하게 되죠. 다시 이제 서비칼 마이너패시의 레디올로직 이벨루에이션에서 보면 되게 이제 엑스레이 찍어야 된다. 하지만 그 플렉션 인테이션을 꼭 포함을 해야 되고요. CT 찍을 수 있고 마이오블레 그래피를 하고 나서 찍는 CT가 본인 스트럭처를 보는 데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펠렐에서 오펠렐 레스 자체를 보는 데는 CT가 좀 더 좋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MRI가 아웃스파이널 코드 자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 초이스로 되어 있고 이것처럼 이제 시그널 스테이지가 있으면 증상의 시비어리티나 그다음에 예후의 기계가 좀 안 좋다는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아주 옛날에 나온 얘기지만 가끔씩 다뤄지니까 보면 콘티넨탈하게 13mm 이하의 캐널 다이맥타나 면적이 적은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바나나 쉐입으로 시리어의 인크로치먼트가 된 경우, 그 다음에 AP 컴포지션이 0.4 이하인 경우는 레디올로직하게 이것을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쓰는 건 파블러프 레시오. 파블러프 레시오는 캐날에 대한 그 스파이널 바디에 대한 그 스파이널 캐날의 비율로 해가지고 0.8 이하를 영상적으로 되고 콘티넨탈 내부인이나 분변에 의한 압박 같은 거 정도를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스파인에서 요즘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사이탈 밸런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비스까지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수치를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 지금 최근에 뭐 나온 걸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로도시스가 소실되고 마이너패시 타이포트 체인지로 더 변화가 됨에 따라서 디스에빌리티나 제네랄 텍스트 스코어나 그 다음에 마이너패시 자체도 훨씬 더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컴을 매저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유리 그레이드와 제외 스코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유리 그레이드 시스템은 걷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데일리 액티비티의 펑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드 1부터 5까지 나누고 5으로 갈수록 이제 시간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쓰였던 제휴의 스코어인데요. 제휴의 스코어는 이제 로터 디스펑션과 센소리 그리고 이제 스핀터 디스펑션을 같이 측정을 하고 여기 이제 13점 이하면 마인드, 그다음 7점 이하면 이제 신경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술 후에 같이 측정을 해봐가지고 리커버리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요즘 나온 것들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모디파이드 제휴의 스코어인데요. 이건 이제 좀 모터 펑션에 이제 그 상부와 하지에 좀 더 중점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세분하게 점수 자체를 18점 만점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중간에 문제를 보면 2012년 보기가 됩니다. 지금의 남자가 이제 8개월간 마이너패시 증상을 보였고 이때 보이는 이제 패스로지 사인을 고르는 겁니다. 필더 이스케이프 사인, 복숭아 사인 이것들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칼라나 브레이스를 통한 이모빌리제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을 시킬 수가 있고, 인스엔이나 가바펠틴과 같은 메디케이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레지플로페시가 분할되어 있을 때는 에피랄 인젝션을 같이 시행할 수도 있고, 엑서사이즈나 이렇게 트레이닝 같은 피지컬 세라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많이 동반되어 있고 코드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트랙션이나 매니플레이션 같은 그런 것들은 컴플레인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논 오퍼레이트 트리트먼트에 대한 기존의 논문들을 분석한 시스템의 리뷰를 보면요. 추천하는 게 결국은 로더레이트에서 CB와 마이너패시가 있는 경우는 논 오퍼레이트 트리트먼트 자체를 프라이머리로 이제 처방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논 오퍼레이트 트리트먼트 자체도 내추럴 히스토리상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점이 전혀 없다는 거죠. 논 오퍼레이트 매니지먼트의 이점에 대한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센트럴 마이오패시는 심하면 수술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을 보면요. 신경 증상이 결국 악화되고, 그다음에 이 수술적 치료를 6개월 이상 했을 때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이니셜 이벨루에이션을 했을 때 중등도 이상의 그 심한 그 디세빌리티를 보이면 처음부터 바로 수술적 치료를 보여야 됩니다. 내용과 이제 안 좋을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방사선학교도 0.4 이하의 컴프레션, 면적이 좀 좁으면 결국 안 좋을 거고, MRA에서 지금 나가는 T2를 많이 얘기하고, T2에서 스파이널 코드의 그 하이 시그라이시티를 보이면 아무래도 좀 매우 안 좋고, 올드에이지에 다른 분야들 컨디션이 공간되면 안 좋겠죠. 그리고 증상이 오래되면 또 매우 안 좋을 수가 있다고 있습니다.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보면 이제 앞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뒤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앞뒤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하는 방법은 엔테리어에서 디섹토미나 폴펙토미를 하고 퓨전을 같이 시행할 수가 있겠고요. 뒤쪽으로 하는 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라미네플라스티, 그리고 요즘은 이제 라미네토미 퓨전을 같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트리트먼트,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인물이나 너무 결과에 따라서 바뀌고 새로운 컨셉이 나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좀 문제 같은 것도 되면 여기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할 거냐, 뒤쪽을 하는 거냐 결정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1이나 2레벨 같은 이제 미니멀한 한두 레벨 있을 때는 아무래도 안티를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해결할 수가 있고, 3레벨이 넘어가면 앞쪽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뒤에서 한꺼번에 어프로치를 해서 할 수 있는 포스테리 어프로치가 선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앞쪽에서 패스로지가 있으면 이제 앞쪽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겠고요. 레가미티프하고 이제 하이포트리나 폴딩 같은 게 보이면 뒤쪽에 패스로지 있으니까 뒤쪽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포스테리 어프로치라는 것 자체가 인다이렉트 디컴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스파이널 코드가 눌렸을 때 일반적으로 병변이 앞쪽에 있지만 뒤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뚜껑을 까주고, 그러면 스파이널 코드 자체가 뒤쪽으로 이렇게 시프팅이 되면서 신경학적 증상의 호전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로드시스가 유지가 돼야 이게 스파이널 코드 자체가 뒤쪽으로 시프팅 되는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틱 디폴티가 있으면 아무래도 포스테리어보다는 엔테리어를 선호하고, 정상적인 어느 정도 로드틱 디폴티가 유지가 돼야 포스테리어를 수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콘제니탈하게 여러 군데 이제 스파이널 코드의 스테노스가 있으면 뒤쪽에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게 좋겠고요. 넥페인 같은 경우가 있으면 아무래도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는 뒤에 랭버슨들을 손상을 주고, 카세 조인트 같은 경우는 좀 손상을 줘서 아스라이틱 케이지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수두에 넥페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페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앞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테리어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테리어 어프로치의 장점과 관계는 아무래도 정상 티슈 자체를 따라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미니멀한 다이섹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엔테리어에서 스파이널 코드를 누르고 있는 병변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수술이 디컴프레션이 끝나고 나서 봉그라프트나 또는 이런 케이지를 집어넣어서 이미디어트하게 스테빌리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쪽에서 병변을 직접 제거를 하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이 회복적으로 바로 될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죠. 단점을 이제 보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걸 좀 더 라디칼한 서저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두 레벨에 조금 국한돼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컬한 디컴프레션 이펙트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퓨전 서저리이기 때문에 술 후에 좀 고정을 해야 되는 점이 있고, 이 외에 이제 그라프 이런 ACD 같은 이 수술 자체에 관련된 합병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접 분절에 테이블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프트와 관련돼서 논문이나 만드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처럼 이제 아무튼 이제 앞쪽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어웨이 엑스프레션 같은 후에 생명을 위협하는 컴플리케이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자 이제 마이너 패시를 보이는 43세 남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이너 패시 이상을 보였고 플렉션 인스테이션 보면 카이포시스가 되어있고 적당 오버시스로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MRI를 보면 두 레벨에 복합된 패스로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앞쪽에서 두 레벨 HDF하고 플레이트 했습니다. 어떻게 넣고 마이너 패시 증상도 좋아지고 오버시스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포스테리어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는 기존에 이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이제 라미넥토미입니다. 라미넥토미는 세트인데 요즘 이제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미넥토미를만 하면 그 포스트 라미넥토미 그 카이포틱 디포미티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테빌리티가 전반할 수도 있고 이런 카이포틱 디포미티 자체나 아니면 이쪽 뒤에 생기는 그 스카티슈 때문에 신경 자체가 압박이 돼서 뉴럴로직 증상이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비하게 변성이 오면 앞쪽에서 다시 수술하기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현재 거의 안 쓰고 있지만 물론처럼 이렇게 좀 원투 레벨에 싱글 레벨에 좀 단순히 디컴프레션만 해야 될 경우 그리고 정상적으로 오버시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때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라미노플라스티인데요. 라미노플라스티의 장점을 보면 이건 이제 아무래도 직접 앞쪽이나 그 심하게 누르는 부분 자체를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고 좀 테크니컬하게 좀 쉽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퓨전 서저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션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프로시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멀티레벨에 있어서 디컴프레션 하는 데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혹시 증상이 악화되거나 증상이 남아서 앞쪽 프로시저를 또 해야 될 경우에 상당히 그걸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법은 유니라테럴로 하는 방법도 있고 바이라테럴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카이포틱 디포미티가 있을 때 인델 디컴프레션이기 때문에 제한적이 있고 앞쪽에서 직접 누르는 패스로기 자체를 직접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증상이 확 좋아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술 자체와 관련된 학술적으로 델토이드 팔시 같은 세그멘탈 루트 레벨 팔시를 볼 수가 있고 수술 후에 포스터피 넥페인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는 라이트의 라디에이팅 페인과 마일로 패시를 보이는 것을 남자가 그래서 멀티레벨 인목을 보이고 캐널이 좀 작아지고 시그널 체인지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이쪽에서 4레벨 라미노플라스티하고 오른쪽에 포라멜로tom이 하고 증상이 벌어지는 라미넥토미 퓨전이 이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요즘은 좀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션 자체는 예전에 있는 아까 말한 그 라미노플라스티 인디케이션에다가 그 다음에 파셋 아스라이티스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그 액션 넥핀이 동반된 경우에 라미넥토미 퓨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인스테빌리티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자하고 스크린을 이용해서 카이포시스 자체를 어느 정도 조금 코렉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이제 앞쪽을 하냐 뒤쪽을 하냐 이제까지 나와 있는 논문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 효과나 그 안전성에 있어서 다 똑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횟수 아나토미, 환자의 그때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환자의 그 써내는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하겠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마이클 브라우 수준이 나오는 게 이제 마이클로 패스 있을 때 수술, 라이노 플라스틱을 한 거죠. 전문적으로 부적절한 것은 아무래도 카이포시스가 있을 경우는 수술의 인지는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세션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상부 경수 병변에 대해서 서울대 분당병원 염진석 선생님께서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기 가능하면 교수가 좀 되고 싶다는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요즘 정형외과 펠로우 마치고 교수 되기 되게 힘들죠. 저한테 지금 이 제자 중에 우리가 경추로 교수를 뽑고 싶으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보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대학이 1년 사이에 5개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2명밖에 교수 되고 싶은 경추하세요. 근데 나는 그냥 전문의만 되겠다 그러면 그냥 딴 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고 여기 고용세로 된 거만 잘 보세요.
그 커피 브레이크 때가 울지 말고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들으면서 다 외워버리세요. 몇 개 안 돼요. 이런 내용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아나토미 터미널을 보시면 그 C1, C2 조인트는 플랫 조인트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모빌리티가 상당히 가장 좋은 조인트다. 나쁜 면은 인스터빌리티가 생기는 확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C1, C2 패스로는 기본적으로 인스터빌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루시폼 리가멘트는 뭐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조인트랑은 다르게 O하고 C2 한 칸 넘어가지고 연결하는 리가멘트가 3개가 있죠. 뭐죠? 에이피칼 리가멘트, 그 양쪽으로 있는 알날 리가멘트 2개는 주로 하는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해석하기에는 로테이션을 리미트하는 리가멘트이기 때문에 체크 리가멘트라고 합니다. 텍토리얼 멤브레인은 PLL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리가멘트 한번 해놓고 나면 자꾸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앞에는 아키라 멤브레인 있고 제일 뒤에는 포스텔 멤브레인 있죠. 뒤쪽에는 듀라코드 지오가 있고 그 앞에 3개의 리가멘트가 있어요. 저는 레지던스 때 이거 ALT, AST를 기억해봤어요. 왜 이건 다 까먹었다 그랬다 까먹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C1, C2 조인트에는 3개의 다른 조인트와 4개의 시노비얼 캐비티가 있어요. 다른 관절에서는 모두 다 다른 레벨에서는 시노비얼 조인트가 2개밖에 없죠. 파셋 조인트 2개밖에 없는데 C1, C2에서는 메디안 조인트라는 게 오돈토이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해서 있고 그 앞뒤로 이렇게 시노비얼 캐비티가 있어요. 그러니 시노바이티스가 잘 생기겠죠. 그런데 시노바이티스 하면 생각나는 경우는 뭐죠?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그래서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가 가장 흔히 인벌브하는 레벨은 C1, C2. 메카니컬리는 불좀 꺼져 쏟아들 어두워가지고 눈부셔서 잘 못하겠는데 C1, C2는 그 로테이션의 50%가 일어난다고 했죠. 거꾸로 말하면 퓨전하면 50%가 날아가는 거죠. 네, OC1 조인트에서 주로 하는 것은 프랙션 익스텐션입니다. 그다음에 AAI라는 약자를 쓰는 게 이 아프란텍스의 인스터빌리티도 있고 임팩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제 훨씬 흔한 건 인스터빌리티지만 보통 AAI 하면 임팩션을 얘기해요. 인스터빌리티는 어느 방향으로 가장 많이 생기죠? AP 인스터빌리티가 제일 많아요. 임팩션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버티칼 컬랩스. 방향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C1, 조인트가 디스토이 되면서 버티칼 컬랩스. 이 환자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예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에 생기는 임팩션은 C1, C2에서도 이렇게 일어나지만 OC1에서도 잘 일어난다. 그래서 임팩션이 더 잘, 일반 GA보다 더 잘 일어난다. 그걸 알아두시고. 임팩션이 왜 중요하죠? 그 버티칼 세트링 또는 뭐 임팩션 AI라는 거는 딴말로는 베이지라인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죠. 최종 결과는 뭐예요? 오돈토이드 프로세스가 크레니얼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서비코 메듈라리 정션을 컴프레스하고 메듈라 오블럭모터가 컴프레션 되기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로 돼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건 ADI. 그 앞에 엔티리얼 붙여가지고 AADI라고 부릅니다. 아주 똑같은 말입니다. 5mm 뭐 이런 걸 이제 자꾸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진단 붙이는 거 하나밖에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PADI죠. PADI는 13 내지 14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 전문의 때는 뭐 숫자를 2개나 넣을 필요 없고 재수 없는 숫자 13 이걸 지금 외우세요. 13mm보다 높으면 문제예요. 낮은 문제야. 당연히 낮으면 문제죠. 코드가 지나갈 거리가 짧아지니까. 이거 어디서 재는 거죠? 엑스레이, CT. 본사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소티슈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거는 소티슈를 뺀 거리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세크. 스페이스 어베일러블 스파이널 코드. 그래서 세크는 몇 미리쯤 됐으면 좋겠어요. 더 좁죠? 그런데 어디를 봐도 세크 역시 13 내지 14mm 돼요. 왜 그렇죠? 항문의 미성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자, 분석해 주면 돼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세크고, 세크는 뭘 재는 거죠? MRI의 T2 세크를 재는 거죠. 소티슈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AAI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캠벤스나 이런 데뭐 여러 책들 보면 한 10개쯤 인덱스들이 나올 거예요. 외웠다, 잊어버렸다, 그때 들지 말고 맥그리거 라인 한 개만.
전문이 되는데 이거 하나만 알겠습니다. 맥그리거 라인은 4.5mm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팩스로 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연필로 재던 시절에 하는 얘기예요. 머릿속에다가 맥그리거 라인 5mm 이상, 5mm 또는 그걸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 맥그리거 라인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하드 팔레이트에서부터 포라멘 매거진인가요? 옥시푸드까지. 왜냐하면 맥그리거 라인은 엑스레이 가지고 재는 걸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C스파인 MRI 이런 거 열심히 볼 건 아니니까 전문가 전문돼가지고 엑스레이를 들어보실 거니까 맥그리거 라인을 가지고 거기서 5mm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서피커 메듈라리 앵글이라는 걸 또 따져요. 이 그림 그려진 앵글, 그 앵글이 135도보다 높은 문제에 나타났대요. 크레니얼 세트닝이 되면서 그 서피커 메듈라리 점수를 누르는 거니까 각도가 작으면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이제 C1, C2 인스테빌리티의 그 에티올로지를 쭉 얘기를 할 텐데 이거 슬라이드 나중에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보이죠? 왼쪽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뭐죠? 오소돈토리즘 있죠? 이거리 뭐라고 했죠? AADI 5mm 보통 얘기한다고 했죠? 이 거리는 PADI 13mm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건 뭐죠? 세크 13mm. 잘 보면 거기 바로 하고 그 화살표 밑에 코디스 갈수 있죠. 이 사람도 역시 오소돈토리즘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플렉션하면 요거리 뭐라고 했죠? PADI가 이 정도고 익스텐션하면 이렇게 달라져요. 그 나중에 여러분 캠벨색에 보이면 이 PADI가 플렉션 익스텐션이 5mm 이상 차이나면 오소돈토리즘 때 수술해라. 이제 표로 나와요. 나중에 같이 같은 환자인데 50세까지 잘 걸어다니다가 50몇 살 돼서 살짝 나고자는데 반했어요. 코어디가 있어요. 오소돈토리즘 하이리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역시 오소돈토리즘이 너무 안 됐고 그렇지만 마비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얘는 8살짜리인데 지금 엑스레이 뭐가 보이죠? C2,3의 블록 버티브라고 또 보이는 거 있어요? 아틀라스하고 옥시피트가 컨베니탈에 붙어 있어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말을 어렵게 만들었지? 아틀란토 옥시피탈 어시밀레이션. 뼈가 여기 2개 붙고 밑에 2개 붙고 여러 군데 서비칼에 뼈가 붙으면 무슨 신드롬 생각하죠? 리펠 파일 신드롬. 그런데 이 사람이 2군데가 붙어있는데 C1, C2는 안 붙었죠? 뭐가 잘 생기겠어요? 인스터빌리티 서블럭세이션 잘 생깁니다. 리펠 파일에는 어퍼 서비칼에서 이런 패솔로지가 있어요. 위치에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유명한 패솔로지가 있어요. 리펠 파일. 뭐죠? 오른쪽에 말해요. 베이즐라 이 사람은 지금 다운 신드롬인데 보면 여기 오소돈토리즘이죠. 다운 신드롬에서도 C1, C2 인스티빌리티가 잘 생겨요. 왜 그렇죠? 하나는 오소돈토리즘이 잘 동반되기 때문에 하나는 리가멘트가 렉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쭉 코드 컴프레션 되고 마비돼 있었는데 있었다고 이 뭐고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 오픈 마우스에서 C1, C2가 이렇게 다 디스토리 되고 잘 안 보이죠? 상하로 컬랩스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AI가 생겼고 AI가 있으면 라트를 위해서 뭘 그려보겠어요? 무슨 라인? 맥그리거 라인. 몇 미리? 5mm. 그래서 이 사람은 AAI가 있고 나이 들어서 AAI가 생기는 컨제니탈이 아닌 아주 대표적인 명은 디마토리아스가 되겠죠. 이 사람 보시면 여기 있는 스노비알 조인트로 입비전이 있고 여기도 입비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돈토리 프로세스의 1호전이 같죠. RNA가 아주 전형적인 패설로지. 이 사람은 댄스 나뉘면 PDA 좁아져 있고 마비돼 있고 세이크 좁아져 있고 이 사람은 익스텐션하면 완전 정상처럼 보이는데 플렉션하면 ADI 800이 됐어요. 이 사람은 TAL의 파셜 테러가 있었어요. TAL 트랜스퍼스 아트랄리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컨제니탈은 오소돈토리즘하고 다른 가운데 수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틀란토스 어시밀레이션은 프리펜 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더바이티스로 유명한 건 리마토리 아트라이티스. 그 다음에 트라우마들은 댄스 나뉘면 트랜스퍼스 리가멘트 럽처, 로테토리 서버스테이션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겠죠.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유명한 패솔로지는 AA 인스테빌리티 또는 이게 좀 많이 빠져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약간 과장해서 AA 서블럭세이션이라는 AAX라는 약자를 많이 써요. 버티컬 컬렉스가 되는 거를 마트란테스를 인프션이 AI라고 부르고 그래서 어퍼 서비칼이 한 85% 대개 어퍼 서비칼의 문제가 생깁니다. 시어시트를 얘기하는 것으로 로어 서비칼에서도 서블럭세이션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유명한 패솔로지는 뭐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1 스위치 있으면 특정 이상 매니페스테이션, 당연히 페인이 생길 수 있죠. 스파이노니까. 네, 마이너판 C 지금까지 그림 다 보셨죠? 그 다음에 운 나쁘면 서든 데스가 가능하다. 왜 좋죠? 레스피러트리 프로블럼 때문에 주는 거죠. 호흡을 막혀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게 웨이트피로패스예요. 그래서 C2 루트가 C1, C2 사이에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컴프레션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죠? C2 루트는 대부분 그레이터 옥시피탈 넘버가 되기 때문에 옥시피탈 뉴랄지아가 생길 수 있다. 그거를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 사람은 노말이에요. C1, C2 사이 여기 C2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실제로는 포라멘이 아니지만 여기를 전공한 사람들은 C2 루트 포라멘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버티컬 컬렉스가 되면서 이 포라멘이 좁아졌죠. 이 사람은 옥시피탈 뉴랄지아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보면 C2 여기 노말이고 여기 좁아져 있고 여기는 노멀 C2 루트가 이렇게 파라세리터에서 보이고 이건 뭐죠? C1 루트가 아니라 버티컬 아트리요.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 컬렉스가 돼 있으면 옥시피탈 뉴랄지아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외래에 옥시피탈 뉴랄지아 환자가 오면 옥시피탈 뉴랄지아는 페리페럴 뉴로파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한 7가지 패솔로지가 있다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C2 루트 컴프레션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MRI를 찍어보고 뭐 이런 워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라테럴 뷰를 항상 찍어보시면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뷰마티크 자스파이티스